있는데요. 일단 계약법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잘 안 하시거든요. 이 계약법은 뒤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좀 등한히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법 총칙하고 문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양이 민법 총칙보다 적어요. 적고 또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보다 오히려 계약법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계약법은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상 뭐가 문제냐면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그죠? 좀 꼼꼼히 좀 점검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끝이죠. 2번 계약자의 원칙인데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죠. 그것이 뭐죠? 1. 계약 체결의 자유죠. 팔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했다면 누구한테 팔 건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니까 2번 뭐죠?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1억에 팔지 1억 5천에 팔지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무엇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내용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3번 우측에 매너 있죠. 내용 결정의 자유죠. 여기다 메모할 것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동글방에 쳐서 밖으로 뽑아서 임의 규정 이렇게 좀 메모하자고요.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계약법의 내용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임의 규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과 을의 마음이죠. 그것이 뭐죠? 4. 방식의 결정의 자유고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서 뭐죠? 불요식행위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 범위 안에서는요 다 뭐냐면 불요식행위예요. 따라서 문서로 쓰든 안 쓰든 누구 마음이요? 당사자 마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자의 원칙에 제한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다 정도만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시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이라는 부분이 좀 째요. 왜 째냐면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약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약관도 뭐죠? 계약이죠. 따라서 이 약관이 구속력 효과가 생기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약관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막 강요를 하죠. 만약에 동의 안 하면 클릭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 버려서 또다시 반복하게 되면서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굳이 뭘 동의해야 될 거라면 왜 동의를 하라고 지랄을 어리느냐. 약관도 어차피 뭐예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 되지만 효과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때는 꼭 약관이 뭐죠? 튀어나오고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하는데 일반적 거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FM이 승낙이지만 동의지만 일일이 다 동의 승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완화하고 있어요. 승낙을 받든지 또는입니다. 아니면 명백히 보여두든지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하든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약관에 뭐가 발생하죠?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TV 보다 보면은 보험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험 선전할 때 보면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갑자기 그냥 막 번야금 막 연불하듯이 막 외운단 말이죠. 그거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왜 하느냐? 듣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려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뭘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명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판에 그냥 연불내듯이 본산 낭산을 막씩 외우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두 가지만 기억할까요? 첫째, 정형적 대량적 거래. 뭐 시내버스를 탄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다, 수도를 공급받는다, 이러한 정형적 대량적 거래는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학원 등록하실 때 학원에서 약관 보여줬나요? 학원에 약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은 약관을 학원별로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어요. 이렇게 법령의 규정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관을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뭐죠? 구속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은 약관을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을 알려면 약관을 뭐죠? 해석해 봐야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460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요. 일단 약관을 해석할 때는 첫째,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다수를 상대할 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쁘다고 학원비 좀만 받고 안 생겼다 학원비 많이 받고 그럼 나중에 뭐죠? 사람 차별하게 되죠. 따라서 다수를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이 함께 작성했으니까 쌍방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은 사업주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니까 약관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업주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약관 조항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근데 인쇄된 것을 지우고 볼펜으로 찍찍 그었다. 다시 말하면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약관은 꼭 뭐가 있냐면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이런 5개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요. 약관 내용이 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일부 약관이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이 있죠? 이거 설명드릴 게 있구나. 근데 약관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세탁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제 마음이죠.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저에게 보장되고 있는 거죠. 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대우 거를 살까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저는 상대방 선택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부터는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냐면 내용을 결정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예제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 하나이다. 5. 2번 채약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물론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상대방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뭐가 제한될 뿐이에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 한다. 끝이고요.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물론 공짜는 무상, 대가를 지급하면 뭐죠? 유상이겠죠.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이전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요?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뭐죠? 쌍무 계약이고요. 근데 갑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꽁꼬로 주는 거니까 을에게는 뭐죠? 아무런 채무가 없고요. 간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으니까 요 증여와 같은 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다. 편무계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상강구라는 계약입니다. 현상강구라는 계약은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편무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럼 뭐죠? X예요. 왜냐하면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얘는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계약이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려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걸 개별적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원칙입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강고만은 예외적으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우측에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다른 거 없고요. 승낙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걸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성계약이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요.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와 같은 계약은 다 뭐죠? 낙성계약인데 요물계약의 종류는 중요한데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도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그 다음에 현상강고도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요 요물계약의 종류 요 네 가지는 좀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달에 민법 맨 처음 가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이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5번 본계약 예약,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약속하는 거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하고 자세한 건 우리가 뒤에 또 매매에서 봅니다. 대표예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인 답입니다.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 원칙이 무상이고 유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호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노동일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노동일까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위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위임이거든요. 원래 아이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교육해야 될 의무는 부모들의 의무인 거죠. 부모들의 사무인 거죠.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대신해 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뭐죠? 위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교조가 불법단체였어요. 왜 불법단체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뭐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니까. 선생님은 뭐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였고요. 물론 최근에는 뭐죠? 정교조가 뭐죠? 합법단체이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그 역사상 최초의 악처가 누구죠? 나쁜 마누라. 소크라테스 와이프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와이프는 악처일 수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직업이 뭐죠? 직업이 철학자인가요? 철학자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선생이죠, 선생. 그죠?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뭐예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불러놓고 뭐죠? 애들을 가르치는 게 임무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위임이고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소크라테스는 뭘 못 보러 왔어요? 돈을 못 보러 왔어요. 돈 못 보러 오면 와이프는 뭐죠? 악체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소크라테스는 또 어떤 짓을 했냐면 나이도 들을 대로 들은 처먹은 인간이 동네 양아치도 아니면서 젊은 애들 끌고 다니면서 맨날 뭐만요? 말썽만 일으키고 가끔 어디도 가요? 깜빵도 가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돈도 하나도 못 버는데 동네 애들 끌고 다니면서 말썽 피워가지고 맨날 뭐 깜빵 들락거리고 그러면 와이프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악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인이 뭐죠? 정상적인 분이고 소크라테스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지금 왜 말씀드렸어요? 위임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위임은 뭐라고요?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이해되시죠? 일부러 기억까지 하라고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렸어요? 소크라테스 마누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것들. 2번 현상 광고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고 3번 소송법상 불저소 계약도 당사자에 의하여 낙선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낙선 계약이 뭐죠?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거는 맞다고 들어가는 거고요. 4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선 사정변경 원칙이 고려된다. 맞는 지문인데 시험에 안 나올 거고 5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는 지문은 맞는 건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넘겨보시면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의 요건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합의가 나와요. 자, 계약은 원칙이 뭐죠? 낙선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1번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뭐죠? 일치돼야 된다. 주관적 합치는 뭐죠? 당사자가 일치돼야 된다. 라는 얘기고 핵심 판례 큰 의미 없고 우측에 불합의와 착오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전에 했고요. 또 다시 앞에 민법총칙도 볼 거예요. 겨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착오가 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불합의가 되면 뭐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볼 거고. 넘겨보시면 2번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에 성립해서 1번 뭐가 나옵니까? 청약이 나옵니다. 일단 계약은 어차피 낙선계약이 원칙이니까 결국은 청약을 배우고 뭘 배울 거냐면 승낙을 배울 거예요. 1번 청약이 뭐냐? 말 그대로 계약하자고 꼬시는 거. 계약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청약이라고 하는데 핵심 판례가 나오고 가번 청약의 확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은 낙선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118례 한번 읽어볼까요? 118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까지입니다. 왜요? 계약은 뭐가 원칙이죠?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4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피 자판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일 텐데 물론 이 자판기를 설치한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겠죠. 근데 주의하실 건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도 없고 청약자가 누구인지 뭐죠?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명시될 필요도 없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뭘 생각하셔야 돼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셔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죠. 복잡한 아닌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청약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죠? 청약의 유인이다. 우측에 2번 청약의 효력입니다. 일단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1번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칙만 기억하고 여기까지 거절하지 마세요. 그 다음 4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527조 청약은 이를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서 효과가 생겼다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죠. 청약도 뭐예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에서 B번 구속력의 내용에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넘겨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청약을 하면서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라고 하면서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무작정 우리 집 살래라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추상적이죠.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동안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합니다. D. 청약의 존속기간, 지금 설명이 내용은 있고요. 밑에 나오는 내용도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측에 바로 뭐로 옵니까? 승낙으로 옵니다. 의. 청약에 응하는 게 뭐죠? 승낙이다. 박스 밑에 가번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다. 커피를 뽑아 먹으려면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됩니까? 청약자에게.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고, 다만 누군지 뭐 될 필요 없어요? 명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반복적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조건을 붙인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534조 읽어볼까요? 아주 잘 나오는데,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뭐 한 거죠? 새로 청약을 한 것을 본다. 1억에 살래라고 했더니 8천만 원에 살게 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단 말이고 8천만 원에 팔라는 뭐가 돼요? 새로운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런 의미겠죠. 넘겨보시면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또 528조가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28조와 2항과 3항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릴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측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나번입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531조가 나오죠. 읽어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가 교재 밑에 보시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왜 문제점이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답장은 뭐죠? 발신주의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이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 계약은 뭐죠? 낙선계약이니까 계약이 성립될 시점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돼요. 그럼 모순되죠. 왜요? 위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시켜라. 또 상당한 기간 내에 뭐죠? 도달시켜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제 조건은 뭐죠? 일단 뭐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일단 계약은 언제 성립했어요? 승낙을 발신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됐고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1월, 2월 25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승낙을 발신한 날짜는 예를 들어서 2월 15일이고 도달한 날짜가 2월 24일이라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 24일이 아니라 뭐죠? 2월 15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월 26일 날 도달하게 되면 승낙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눠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다만 성립한 시점은 승낙의 도달 시간이란 뭐죠? 승낙의 발신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되고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이 사례를 보죠. 2월 15일 날 발신했는데 2월 26일 날 도달했죠. 따라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열흘 정도 여유를 주고 승낙을 발신했다면 요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던 거죠. 이제는 을이 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물론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입니다. 좌측에 있는 법조문을 읽어봅니다. 좌측에 528조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외에 도달한 후에 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된다. 이런 말이고 물론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입니다.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다. 끝.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죠? 괜히 막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승낙은 뭐죠? 발신시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계약의 경쟁 체결이 나오는데 가입합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넣어놨냐면 없으면 꾸졌다 그럴까 봐요. 473페이지 오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갑에게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꼭 승낙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474페이지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는 시점에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1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뭘 생각하시자고요? 큰 길가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맞는 거죠. 이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었어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 청약자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라면 사겠다고 하였는데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정은 싹 없어진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A가 B에게 10만 원에 살래? 라고 했더니 B가 A에게 뭐죠? 8만 원이면 살게 라고 했다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이것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청약인 거고요. 근데 A가 뭐 하지 않았대요? 응하지 않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응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거절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거는 싹 뭐 한 거죠? 없어진 거죠. 따라서 이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면 B가 A에게 뭐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청약만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승낙이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아직 청약만 있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었다면 사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때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되고요.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요 1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측에 2번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 객관적 합체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가능하고요.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청약은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뭐죠? 도달주를 취하니까 5번 더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